내 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는 손이 있더군요. 살인 공범 혐의로 동행하시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장례식은 애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준비한 함정이라는 걸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2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내 딸 수민이를 애도하러 왔다.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내 딸을. 나는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다. 딸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흘 동안 울어서 이미 눈물이 마른 건지 아니면 너무 큰 슬픔이 감각을 마비시킨 건지 알 수 없었다. 고인의 어머니시죠?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조문객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 명은 검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형사였다. 네, 그런데요. 김명숙 씨 맞으시죠? 긴급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장이라니. 무슨 영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행? 지금 내 딸의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 순간 한 명이 내 팔을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겼다. 찰칵. 수갑이었다. 진짜 수갑이었다. 김명숙 씨 살인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살인방조? 증거인멸? 내가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엄마라며? 설마 딸을. 미친. 아니야.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수민이 엄마야. 28회를 단둘이 살아온 전부였던 내 딸. 그 딸을 내가 죽였다고? 방조했다고? 잠깐만요. 지금 무슨, 저는 아무것도.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를, 조문객들 사이를, 내 딸의 관 앞을 지나 끌려가는 동안 나는 수민이의 영정을 봤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그 웃음이 나를 보고 있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었다. 최소 10명은 넘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다.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누가 불렀지? 경찰? 검찰? 김명숙 씨, 딸을 방치한 게 사실입니까? 보험금 3억 때문이라는데. 한마디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다. 문이 닫혔다. 창밖으로 장례식장 간판이 보였다. 추모의 집. 그 아래 현수막에는 고 김수민님 빈소라고 쓰여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장례식장이 멀어졌다. 내 딸이 누워있는 곳이, 조문객들이 남아있는 곳이, 그리고 방금 전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살인범으로 불렸다. 손목의 수갑이 너무 차갑고 무거웠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내 딸의 장례식 날 나는 범죄자가 됐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눈이 부셨다. 아니,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서 모든 빛이 고통스러웠다. 맞은편에 형사 2명이 앉았다. 한 명은 40대 후반쯤 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정도였다. 나이든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김명숙 씨, 이거 보셨죠?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사망진단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처음 봤다. 진짜 처음이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처음 본다고요? 젊은 형사가 비웃듯 말했다. 나이든 형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여기 보호자 서명란. 이거 김명숙 씨 서명 아닙니까? 나는 서명란을 봤다. 분명 김명숙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다. 비슷했다. 정말 비슷했다. 하지만 내 글씨는 명자의 마지막 획이 더 길다. 그리고 숙자의 점이 더 작다. 이건 누군가 내 글씨를 따라 쓴 것이었다. 이거 제 글씨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글씨를 어떻게 증거로 내놓는다는 거지? 나는 당황했다. 형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응급실 기록지였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3시 47분. 환자 김수민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 내원. 보호자 김명숙 현장 입회 및 설명 청취. 저는 그때 그 병원에 없었습니다. 3시 47분에 저는 집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형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 계셨습니까? 집이요. 수민이가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했어요. 근데 안 받아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휴대폰 기록 보시면 휴대폰은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누가 봤습니까? 김명숙 씨가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 살았다. 수민이는 작년부터 자취를 했다. 증인이 없었다. 형사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이거 김명숙 씨가 보낸 거 맞죠? 문자 내용을 봤다. 충격이었다. 수민아, 엄마 힘들다. 내가 좀 알아서 해. 병원비는 내가 내. 왜 자꾸 전화해? 정신없어 죽겠는데. 보험금 받으면 다 끝이야. 그것만 생각해. 나는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절대로. 특히 마지막 문장. 보험금 받으면 다 끝이야? 이건 완전히 조작이었다. 수민이한테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내 전화번호로 발송된 게 맞지만 나는 보낸 적이 없다.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발신 번호가 김명숙 씨 번호잖아요. 누가 제 폰을, 누가요? 누가 김명숙 씨 폰을 가져갔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내 폰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누가 가져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내가 보낸 게 아니었다. 형사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통장 내역이었다. 2024년 11월 15일. 김수민 명의 보험 가입. 수익자 김명숙. 사망 보험금 3억. 그건 수민이가 제 노후 걱정해서 딸이 죽기 한 달 전에 갑자기 3억짜리 보험을 들었다? 그것도 수익자가 엄마. 말문이 막혔다. 보험은 수민이가 들었다. 내가 반대했지만 수민이가 우겨서 가입한 거였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는 어떡해? 그냥 안전장치야. 그렇게 말했던 수민이. 그런데 지금 그 보험이 나를 살인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다. 형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병원 CCTV 캡처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화면이 온통 노이즈였다. 형사가 말했다. 12월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응급실 CCTV가 고장났습니다. 묘하죠? 하필 김수민 씨가 사망한 그 시간에. 그게 제가 뭘 어떻게 해. 김명숙 씨. 증거는 명확합니다. 보호자 서명, 발신 문자, 보험금, 그리고 CCTV 공백. 딸의 사망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아니었다. 전부 아니었다.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처럼.
나는 그 각본 속에서 살인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나는 그 역할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다. 유치장은 좁고 차가웠다. 시멘트 바닥에 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비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수민이가 죽었다. 사흘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보호자시죠? 김수민 씨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늦었다. 수민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이 빠져나가는 손을. 그리고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딸을 죽인 사람이 됐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왔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김명숙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알아요. 하지만 검찰이 구성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변호사는 노트를 펼쳤다. 검찰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김명숙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실제로 작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됐죠? 그건 수민이 학자금 때문에. 둘째, 딸 김수민 씨가 한 달 전 갑자기 3억짜리 보험을 들었다. 수익자는 어머니. 셋째, 사망 당일 김수민 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졌다. 하지만 119 신고는 이 시간 늦게 들어왔다. 그건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넷째, 병원 도착 후 보호자로 서명한 사람이 김명숙 씨로 기록돼 있다. 다섯째, 김명숙 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에는 알아서 해, 보험서 같은 내용이 있다. 변호사는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명숙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딸의 위급 상황을 방치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는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결과적으로 딸을 죽게 만들었다. 말이 안 됐다. 완전히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럼 누가 이런 걸?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김명숙 씨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생각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수민이를 죽이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민호. 누구죠? 수민이 친아빠예요. 20년 전에 헤어졌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다. 왜 헤어졌습니까? 폭력이요. 도박이요. 수민이 뱃속에 있을 때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수민이는 제 성을 따랐고 강민호는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3개월 전에 나타났어요. 수민이한테. 수민이가 그랬어요. 아빠가 재산 줄 테니까 만나자고 했대요. 근데 수민이가 거절했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변했다. 재산이요? 무슨 재산? 강민호가 재혼해서 장사를 크게 한대요. 건물도 있고. 근데 자식이 없대요. 그래서 수민이를 상속자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수민 씨가 거절했다고요? 네. 수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딸이야. 그 사람이 뭘 준대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뭔가 적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수민이가 강민호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과거요? 10년 전에 강민호가 보험 사기 친 거요.
당시 아내를 일부러 다치게 해서 보험금 타려고 했대요. 수민이가 그때 증거를 모아뒀대요. 녹취 파일이랑 병원 기록이랑. 만약에 강민우가 또 나쁜 짓 하면 신고하려고요. 변호사가 펜을 멈췄다. 그럼, 네. 강민우는 수민이를 죽여야 했어요. 3가지 이유로요. 첫째, 증거를 없애려고. 둘째, 보험금 3억을 타려고. 셋째, 저까지 감옥 보내서 완전히 입을 막으려고.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건, 네, 강민우예요. 강민우가 수민이를 죽이고 저를 범인으로 만든 거예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지금 모든 증거는 김명숙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변호사 말이 맞았다. 증거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수민이를 위해서라도. 구속 적부심 날 나는 법정에 섰다.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그리고 방청객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봤다. 딸을 죽인 엄마를, 보험금을 노린 살인범을. 그들의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검사가 일어났다.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서류를 들었다. 피의자 김명숙은 계획적으로 딸의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 증언이었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4시경 응급실에서 김명숙으로 보이는 여성을 봤습니다. 환자 보호자석에 앉아 있었고 의료진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시간에 병원에 없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봤다고 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얼굴을 명확히 봤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김명숙 씨와 일치했습니다. 체격? 옷차림? 그게 증거인가?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장례식장 직원 증언이었다. 김명숙 씨가 장례 준비하러 왔을 때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절차를 물어봤어요.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딸을 잃은 엄마 같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울 수가 없었다. 눈물이 안 나왔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거였다. 하지만 지금 그게 나의 죄가 됐다. 세 번째, 통화 기록이었다. 김수민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김명숙 씨에게 12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숙 씨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일이 바빴다. 식당 파트타임을 2군데 뛰고 있었고 새벽까지 일했다. 휴대폰을 못 본 날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게 고의적 무시로 해석됐다. 네 번째, 정신과 소견서였다. 김명숙 씨는 3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죽고 싶다,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힘들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그렇다고 딸을 죽일 이유는 없었다. 절대로.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모든 증거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김명숙 피의자는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불안정 속에서 딸의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딸의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구속이 타당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모든 증거가 정황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재판장님. 피의자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판사가 말했다. 피의자 구속을 허가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진짜 범죄자가 됐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정 밖으로 나갔다. 수갑을 찬 채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봤다. 강민호였다. 수민이 친아빠. 20년 만에 다시 본 그 남자. 그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계획대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웃음이 내 장례식 같았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게 그의 작품이라는 걸. 수민이를 죽이고 나를 범인으로 만든 게 바로 강민호라는 걸.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구치소 독방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수민이가 떠올랐다. 웃는 얼굴이. 어렸을 때 엄마 사랑해 하던 목소리가. 나는 속으로 말했다. 수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너를 죽인 놈을 잡지도 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이 곧 뒤집힌다는 걸. 구치소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변호사가 다시 왔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뭔가 찾은 것 같았다. 김명숙 씨, 희망이 생겼어요. 뭐가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 뭔가 복잡한 표가 떠 있었다. 수민 씨 휴대폰 GPS 로그입니다. 통신사에서 받아냈어요. 그게 뭔데요? 휴대폰은 기지국을 통해 끊임없이 위치를 기록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통신사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변호사는 화면을 확대했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3시 47분. 수민 씨가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하죠? 그런데 봐요. 이 시간에 수민 씨 휴대폰 위치가 어디죠? 나는 화면을 봤다. 주소가 떠 있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XX 모텔. 모텔이요? 네. 병원이 아니에요. 모텔 주차장이에요. 정확히는 3시 20분부터 4시 10분까지 50분간 그 위치에 고정돼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수민이가 모텔에? 그 시간에? 그럼 병원 기록은? 거짓말이에요. 수민 씨는 3시 47분에 병원에 없었어요. 모텔에 있었어요. 그리고 4시 10분 이후 휴대폰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병원 쪽으로. 변호사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4시 32분 수민 씨 휴대폰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요. 하지만 병원 기록상 응급실 도착 시각은 3시 47분. 45분 차이가 나요. 그럼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4시 32분에 도착했는데 3시 47분에 도착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나는 생각했다. 왜 시간을 조작해? 변호사가 대답했다. 45분을 숨기려고요. 그 45분 동안 뭔가 있었던 거예요. 수민 씨가 모텔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 시간에 뭔가 일어났어요. 나는 깨달았다. 수민이는 모텔에서 쓰러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수민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시간을 조작해서 마치 수민이가 혼자 집에서 쓰러진 것처럼 만들었다. 누가요? 누가 수민이를? 모텔 CCTV를 확인해야 해요. 그날 그 시간에 누가 수민 씨와 함께 있었는지.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모텔 CCTV를 압수수색하라고.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변호사가 다시 왔다. 이번엔 USB를 들고. 봐요. 이게 그날 모텔 CCTV예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2시 48분. 한 남자가 모텔에 들어갔다. 키 175cm 정도.
검은 패딩, 마스크와 모자. 오후 3시 5분 같은 남자가 여자를 부축해서 들어갔다. 여자는 제대로 걷지 못했다. 비틀거렸다. 수민이었다. 내 딸이었다. 수민이가 오후 3시 58분 남자가 수민이를 업고 나왔다. 수민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남자는 주차장으로 갔다. 검은색 SUV에 수민이를 실었다. 그리고 운전석에 탔다. 차 문을 닫기 직전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CCTV를 향해. 그리고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마치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1초, 2초, 3초.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나는 숨이 멎었다. 강민호였다. 저 새끼가. 변호사가 화면을 멈췄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강민호가 수민 씨와 함께 있었고 의식을 잃은 수민 씨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을 조작했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아마도. 변호사는 말을 잠시 멈췄다. 수민 씨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김명숙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민호. 그 개자식? 내 딸을 죽이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왜요? 왜 수민이를? 왜 나를?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증거로 김명숙 씨는 무죄예요. 그리고 강민호는 살인 혐의를 받게 될 거예요. 나는 USB를 봤다. 작은 USB 하나. 그 안에 진실이 있었다. 내 딸을 죽인 진짜 범인이. 다음 날 변호사는 검찰에 이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강민호에 대한 수사를.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다. 강민호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되지 않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틀 후 강민호는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출국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구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교도관이 말해줬다. 김명숙 씨, 강민호 체포됐대요. 살인 혐의로. 그 순간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가슴에 박혀있던 큰 돌덩이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석방됐다. 구속 14일 만이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햇빛이 눈부셨다. 2주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30대 여자, 양복 차림. 변호사가 소개했다. 기자님이에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다고 하셔서. 기자요? 네. TBC 탐사보도팀 박소영 기자입니다. 기자는 명함을 건넸다. 나는 받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김명숙 씨, 이 사건을 공개해야 해요. 언론에. 그래야 진실이 밝혀져요. 하지만 강민호는 아직 발뺌하고 있어요. CCTV가 있어도 그냥 딸 만나러 갔다고 주장해요. 수민 씨 사망과는 무관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물증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여론이 필요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박소영 기자가 말했다. 저희가 철저히 취재하겠습니다. 강민호의 동선, 병원과의 연결고리, 모든 걸 파헤치겠어요. 김명숙 씨만 인터뷰해 주시면. 나는 고민했다. 언론에 나간다? 내 얼굴이? 내 이야기가? 하지만 수민이를 생각했다.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할게요. 3일 후 인터뷰가 진행됐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에서. 수민이 장례식이 열렸던 그 장례식장 앞에서. 카메라가 나를 비췄다. 기자가 물었다.
김명숙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힘듭니다. 딸을 잃은 것도 힘든데 딸을 죽인 범인으로 몰렸던 게 더 힘들었어요. 강민호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20년 전 헤어진 수민이 친아빠예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왜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세요? 재산 때문이에요. 강민호는 재혼해서 사업을 했고 자식이 없었어요. 수민이를 상속자로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수민이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수민 씨를 살해했다? 네. 그리고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제 서명을 위조하고 문자를 조작했어요. 인터뷰는 30분간 진행됐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수민이와의 삶, 강민호의 협박,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GPS 기록이 밝혀낸 진실. 방송은 다음 날 저녁 9시에 나갔다. 제목은 딸의 장례식에서 살인범된 엄마,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강민호 진짜 개새끼네. 김명숙 씨 너무 억울하셨겠다.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 다음 날 다른 언론사들도 취재에 나섰다. KBC, MBN, YTN 모두가 이 사건을 다뤘다. 강민호의 과거도 파헤쳐졌다. MBN이 보도했다. 강민호는 10년 전에도 보험 사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당시 아내를 상해 입힌 후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KBC가 추가 보도했다. 강민호의 정가가 5억 원이나 됐다. 사기 1건, 폭행 1건, 협박 1건, 명예훼손 1건. 전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다.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 YTN이 보도했다. 강민호가 병원 관계자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병원 행정팀장 박철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게 확인됐다. MBC가 심층 보도했다. 장례식장 직원도 강민호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 김명숙이 침착했다고 증언한 그 직원. 알고 보니 강민호가 돈을 주고 시킨 거였다. 언론이 움직이자 검찰도 움직였다. 강민호에 대한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살인죄뿐만 아니라 증거 조작, 위증교사, 명예훼손까지. 그리고 병원 관계자와 장례식장 직원도 소환됐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통장 기록 앞에서 결국 자백했다. 강민호한테 돈 받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사장이 직접 나왔다. 강민호를 살인, 증거 조작,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공범인 병원 관계자 2명과 장례식장 직원 1명도 함께 기소합니다.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으며 검찰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뉴스를 봤다. 강민호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떴다. 모자이크 없이 실명으로 딸 살해 후 전처를 범인으로 조작한 악마 강민호 52. 나는 화면을 보며 울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안도였다. 수민아, 이제 사람들이 알아.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너를 죽였는지.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첫 공판. 나는 방청석에 앉았다. 변호사 옆에 강민호가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강민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부인합니까? 전부요. 저는 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검사가 일어났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모텔 CCTV였다. 화면에 강민호가 수민이를 업고 나오는 장면이 재생됐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0일 오후 피해자 김수민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였다.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 오정 불량,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사망 원인과의 관계는? 검사가 다음 서류를 제시했다.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였다. 피해자는 과다 수면제 복용 후 구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토사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고 기도로 흡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뇌출혈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먹인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검사는 모텔 객실 쓰레기통 사진을 제시했다. 수면제 공포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지문 감정 결과, 이 공포장에서 피고인 강민호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인이 황급히 말했다. 딸이 힘들다고 해서 수면제를 준 겁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오정이나 줬습니까? 일반적으로 일정만 복용해도 충분한데. 그건 검사가 계속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수면제로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을 조작해서 마치 피해자가 혼자 쓰러진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해자의 전 부인 김명숙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강민호와 병원 행정팀장의 통화 기록이었다. 12월 9일 사건 하루 전, 피고인은 병원 행정팀장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됐다. 강민호 내일 일 잊지 마. 시간 조작하고 보호자 서명도 김명숙으로 해. 박철수 알겠습니다. 근데 CCTV는 어떻게? 강민호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기록만 깔끔하게 처리해.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검사가 계속했다. 피고인은 또한 전 부인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문자를 조작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서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검사는 강민호의 통장 내역을 제시했다. 12월 5일 데이터 복구센터라는 곳에 300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검찰이 그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명숙의 휴대폰 백업 파일이 발견됐다. 피고인은 이 파일을 이용해서 김명숙 명의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알아서 해, 보험서 같은 내용으로요. 변호인이 반박했다. 그렇다 해도 살인 의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면제는 자살 목적일 수도 있고. 자살이라고요? 검사가 비웃듯 말했다. 피해자 김수민은 자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새 직장에 합격해서 다음 달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도 있었어요. 검사는 수민이 일기장을 제시했다. 피해자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새 직장 다니면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울었다. 수민이의 일기를 읽는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고인 강민호는 딸 김수민을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상속을 거부하자 아예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전 부인 김명숙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없애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됐다. 공판이 6번 열렸다. 증인이 15명 나왔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다. 2025년 3월 17일. 선고일. 나는 법정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친딸 김수민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병원 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재판장은 계속 읽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고인이 전 부인 김명숙을 범인으로 조작하려 한 점이다. 서명 위조, 통신 기록 조작, 허위 증인 매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무고죄에 해당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피고인 강민호를 살인죄, 증거인멸죄, 무고죄로 징역 30년에 처한다. 30년. 강민호는 82세가 돼서야 출소할 수 있었다. 사실상 종신형이었다. 공범 박철수는 증거조작 및 위증교사로 징역 7년. 의사면허 영구정지. 공범 이영자는 위증죄로 징역 3년. 간호사 면허 5년 정지. 공범 최기철은 허위증언죄로 징역 2년. 전부 실형이었다. 집행유예 없이.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은 면허까지 박탈당했다. 재판장이 이어서 말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XX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료윤리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들었다. 그 병원은 결국 6개월 후 폐업했다. 환자들이 떠났고 의료진이 사직했다. 신뢰를 잃은 병원의 말로였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다. 더욱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려 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행위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결이 끝났다. 강민호가 끌려나갔다. 그는 나를 한 번 봤다.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법정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김명숙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스럽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제 딸 수민이는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라는 사람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조문객 200명 앞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제 딸을 죽인 진짜 범인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범들도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해 주셨습니다. 가해자 전원 엄벌을 원한다고. 감사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공범들 이름도 전부 공개되길 원하셨나요? 네. 그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어요.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짓을 못하도록 이름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수민아,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놈을 감옥에 보냈어. 이제 엄마는 떳떳해. 사람들이 알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다. 카메라가 나를 비췄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나는 법원을 나섰다. 3월의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변호사가 옆에 섰다. 김명숙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민이 묘에 가야죠. 말해줘야 해요. 다 끝났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를 탔다. 공원묘지로 향했다. 수민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묘지에 도착했다. 수민이 묘비 앞에 섰다. 사진이 박혀 있었다. 웃고 있는 수민이. 나는 무릎을 꿇었다. 묘비를 쓰다듬었다. 수민아,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근데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놈 감옥 갔어. 30년. 거의 평생이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수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사람들이 알아. 엄마가 누명 쓴 거. 그리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나는 꽃을 놓았다. 하얀 백합. 수민이가 좋아하던 꽃. 수민아, 엄마는 계속 살 거야. 너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울 거야. 억울한 사람들. 엄마처럼 누명 쓴 사람들. 그게 엄마가 할 일인 것 같아.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일어났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안녕, 수민아. 또 올게. 묘지를 나섰다. 뒤돌아봤다. 수민이 묘비가 멀어졌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남아 있었다. 영원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 수민이가 없는 집.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강민호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딸 살해 후 전처 누명 씌운 강민호, 징역 30년 확정. 법정에서 억울하다 외쳤지만 항소 포기. 피해자 김명숙 진실이 밝혀져 다행. 나는 TV를 껐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끝났으니까.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수민이가 죽은 후 처음으로. 2025년 3월 17일. 오늘 판결이 났다. 강민호는 30년을 받았다. 나는 이제 자유다. 억울함에서도 분노에서도. 수민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어. 사랑해, 내 딸. 일기를 덮었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날 장례식에서 묻힌 건 내 딸이 아니었다. 강민호의 인생이었다. 그와 공범들의 미래였다. 그들은 그날 관 속에 들어갔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관에.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수민이를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는 실제 판결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보험금 살인, 증거 조작, 무고죄는 우리 사회에 실제하는 범죄입니다.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기까지는 긴 시간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당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기억하세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